각 공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볼 거는 김만중의 구운몽인데요. 제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작품의 제목을 확인을 하려면요. 일단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내용을 좀 알아야 볼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은요. 성진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해요. 이 성진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이 성진이는 이제 동자승이죠. 어쨌든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님,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님, 육관대사였죠. 육관대사의 심부름을 하러 천상계에 갔다가, 팔선녀를 만나게 돼요. 팔선녀, 8명의 손녀죠. 근데 8명의 손녀와 놀다가 육관대사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육관대사가, 얘를 이제 꾸짖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꾸짖지는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성진이 괜히 찔려가지고, 이제, 괜히 찔려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제 또 여자도 좋은 부인도 한번 거느려 봐야 되고 성공도 한번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잠이 드는 순간 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성진이 자는 동안 꿈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인몽이라고 하죠. 양소유라는 사람으로 새로 깨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양소유는 성진이 본인인 줄 전혀 몰라요. 이게 일종의 몽자르스의 특징이기도 해요. 양소유가 영웅으로 태어나서 사실상 영웅이에요. 그래서 영웅소설의 일대기도 어느 정도 차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성진이 말했던 대로 전쟁 영웅도 되고 또 잘 나가고 그러다가 좋은 부인도 8명이나 맞이하게 돼요. 그쵸? 왜 8명이겠어요? 팔선녀가 그대로 넘어온 거야, 이 꿈으로. 그쵸? 그래서 이 8명의 부인과 함께 잘 살다가 나이가 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다 살게 됐는데 사실상 죽으면 끝 아닌가 하면서 양소유가 나중에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일종의. 그쵸? 다 의미가 없다, 다 소용없다, 이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육관대사를 다시 만납니다. 근데 양소유는 육관대사를 알아보지 못해요. 이게 몽자르 소설의 특징이죠. 우리가 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꿈을 다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쵸? 꿈에서의 나를 현실에서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관대사가 얘를 꿈에서 깰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현실로 다시 나오게 되죠. 강몽. 그래서 양소유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다시 깨어나 보니까 지난 일들이 다 꿈 같고 실제 꿈이죠.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이것저것 다 누려보니까 정말 다 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알려주기 위해 육관대사가 본인을 직접 꿈으로 보냈다는 거를 깨닫고 자, 이제 그냥 원래대로 잘 도를 닦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를 닦고 극락세계로 가게 됩니다. 팔선녀도 같이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운몽이라는 건요, 9개죠. 누구겠어? 성진과 팔선녀를 의미해요. 운이라는 건 구름입니다. 인생은 구름 같다라는 거예요. 다 떠가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인생 무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몽은 뭐겠어? 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꿈을 통해서 알게 된 인생 무상의 이야기를 9명이 깨닫게 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양원수가 군사를 지휘하여 싸움을 재촉하니 양원수 누구겠어요? 양소유겠죠. 양소유. 군사를 지휘해서 싸움을 재촉한대요. 전쟁을 하고 있구나. 남의 태자가 크게 분노하고 있대요. 그래서 천만종의 물고기에게 명하고 있대요. 역시 남의 태자니까 물고기에 명령을 할 수 있군요. 잉어제독과 자라참군이 기운을 돋운대요. 그러면서 용맹스럽게 뛰어나왔대. 이거 다 뭐예요? 그냥 물고기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잖아. 실제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잉어랑 자라가 제독 군인에서 나올 수가 있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비현실적인 사건 전개를 알 수 있죠.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전기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원수가 지휘해요. 원수 누구예요? 양원수죠. 양원수가 지휘하여 한 번에 다 베어내고 백옥 채찍을 들어 한 번 휘두르니 100만 군병이 일제히 짓밟히며 삽시간에 부스러진 비닐과 깨진 껍질 누구 거야? 잉어 제독과 자라 참군 거죠. 땅을 질비하고 태자는 몸 여러 곳에 창에 찔려서 변신하지 못했다. 태자는 누구야? 남의 태자.
그쵸? 마침내 태자가 원수의 군사에게 잡혀 결박된 채로 원수의 말 앞에 엎드리자 원수가 크게 기뻐하며 직을 쳐서 군사를 돌렸다. 자, 어때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양원수는 지금 어때? 굉장히 능력이 좋아 보이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초인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영웅성을 강화합니다. 영웅이라면 또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침 태자가 어떻게 돼요?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때 수문군이 양원수에게 알려왔대요. 백룡당 낭자가 직접 진 앞에 나와 원수를 치하하고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려 하신대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네요. 그쵸? 백룡담의 양자라는 사람, 백룡담. 양원수가 사람을 보내 맞아들이죠. 용녀가. 다시 말하면 얘는 백룡담의 남자죠. 남자래, 여자죠. 낭자. 원수의 승전을 치하한 후 이긴 전투죠. 술백석과 소 100마리로 군사를 먹이니 군사들이 배를 두드리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용맹한 기운이 전보다 100배나 더했다. 지금 굉장히 사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뭐 여기 한번 써놓을까요? 사기 높아져 있는 상태. 양원수는 용녀와 함께 앉아 남의 태자를 소리 높여 꾸짖었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천자라는 건 보통 황제를 의미하는 거죠. 사방도적을 치면 1만 귀신도 감히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데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도 모르고 감히 대군을 거역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합니다. 한 자료의 보검이 있는데 이것은 승상이 경하의 용을 매던 칼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너같이 조그만 놈이 천명을 모르고 가면 대군을 거역한데 이게 다 뭐야? 이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봐야겠죠. 누구의? 남의 태자의 죄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쵸? 내가 마땅히 내 머리를 메어 우리 군사위원 떨쳐야겠지만 너의 집이 남해를 진정시켜서 인간 세상에 널리 비를 내린 공로가 있으므로 특별히 용서한대요. 자, 이 뭐야? 너의 집은 누구의 집이야? 남해 용왕의 집이죠. 그쵸? 그래서 남해 태자의 집안의 공로를 인정한 거야.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집안의 공로, 업적, 그쵸? 업적, 공로를 인정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용서를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부터 이전 행세를 고쳐 낭자께 죄를 짓지 말아라. 낭자는 누구겠어? 앞에 나왔던 백룡담 낭자, 다른 말로 하면 용녀죠. 양원수가 태자를 끌어내치게 하니 남의 태자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상서로운 기운이 동남쪽에서 일어나더니 붉은 노을이 영롱하고 화려한 빛의 구름이 찬란했대요.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되게 현실적이진 않죠. 그치? 그래서 되게 환상적인 배경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가운데 공중에서 기치와 절월이 내려오며 붉은 옷 입은 사자가 종종 걸음으로 나와서 말했대요. 양원수가 남의 태자를 치고 공주의 위급함을 구하신 줄 동정용왕이 아시고 친히 진문 앞에 나아가 치하하려 하시나 동정용왕은 그럼 누구겠어요? 공주의 아버지고 이때 공주는 누구겠어? 앞에 나왔던 용녀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그래서 동정용왕이라는 건요, 동정호의 용왕입니다. 그쵸? 공주는 아까 용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사의 메인 몸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별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맞아들이고자 하니 원수는 공주를 모시고 함께 오셨으면 한대요. 자, 적군이 비록 물러갔으나 아직 진을 친 것이 있고 또 동정호가 만리 밖에 있으니 굉장히 멀다는 뜻이죠. 가다 돌아오는 사이가 길 것이다. 군사를 거느린 자가 감히 멀리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때요? 거리, 그리고 또 뭐 진을 근거로 해서 주저하고 있죠. 초대에 응하는 걸 주제하고 있죠. 그치? 주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러는 거죠. 이미 주저함이에요.
이미 여덟 명이 수레의 멍에를 갖추었으니 반나절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거래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양원수가 용녀와 함께 용이 끄는 수레에 오르니 기이한 바람이 불어 수레를 공중으로 올리고 흰 구름은 큰 산처럼 세계를 덮었다. 이거 어때요? 실제로 가능해 불가능해? 굉장히 불가능하죠.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부분. 수레가 점점 내려가 동정호에 이르니 용왕이 나와맞으며 주객의 예를 차리고 주인과 손님이란 뜻이에요. 장인과 사위의 정을 폈다. 그럼 누가? 이 양원수가 사위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럼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용녀랑 결혼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상층 전각에 오른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용왕이 친히 잔을 잡고 원수에게 인사를 했다. 과인이 부덕하여 한낱 딸자식으로 하여금 그곳을 편하게 보탰는데 이제 원수의 엄숙한 이 위세로 남해에 교활한 아이를 사로잡고 딸아이를 구하니 그 은혜가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정용왕이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죠. 양원수가 답사했대요. 이는 다 대왕의 위세와 명령이 끼친 것이니 소유에게 이 사람 이름입니다. 양소유죠.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자, 이게 원래 옛날에는요, 3인칭을 쓰는 게 본의를 낮추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술에 취하자 용왕이 명하여 풍악을 울렸다. 음률은 조화로워 들으면 절조가 있으나 시속의 풍악과 달랐다. 지금 음률이라는 건 청각을 활용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물이 지금 어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양소유가 이상하다. 청각적으로 뭔가 생소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인 건데요.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각좌우의 장사 1000명이 칼과 창을 들고 큰 북을 흘리며 나오는데 6쌍의 미인들이 부용의를 입고 명할패를 차고 가볍게 비단 소미를 떨쳐 쌍쌍이 춤추니 장관이었다. 양원수가 용궁의 풍악을 듣다가 물었다. 장관이었다. 이거 이 사람의 평가죠. 그치?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무슨 곡조입니까? 용왕이 대답하였다. 이 곡조는 옛날에는 수부에 없던 것입니다. 과인의 맏딸이 경하왕 태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어느 유생이 전해주는 글을 통해 시집가서 고통받는 사실을 알고 과인의 아우 전당군이 경하왕과 크게 싸워 이기고 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일종 이제 다른 얘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 유생이 다른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당나라 소설 중에 유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당나라 소설 유의전에 등장하는 인물이야. 유의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집에서 학대를 받는, 고통을 받는 용왕의 딸을 도와준 계기로, 딸을 도와줘가지고 이제 용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신선이 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잠시만요. 자, 아무튼 자, 그러자 궁중 사람 하나가 이 풍악과 춤을 만들어 전당군 파진악이라는 이름을 붙이었대요. 그런 이름을 붙였구나. 가끔 귀주환궁악이라고 부르며 궁중잔치에서 연주를 했대요. 이게 지금 그 음악이었던 거죠. 이게 유의를 위해 펼쳐진 연애인 거야. 유의 거예요. 유의를 위한 거. 궁중 잔치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제 원수가 남의 태자를 부수어 우리 부녀를 서로 모이게 해주었으니 전당군의 옛일과 흡사함으로 그 이름을 고쳐 원수파궁악이라고 하겠대요. 이거 누구예요? 양원수죠. 그치? 양원수. 양원수가 또 물었다. 그 유생이 지금 어디 있으며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영주산에 선관이 되어 다른 말로 하면 신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계속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걸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도교적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마을에 있으니 어찌 보겠습니까? 술을 9번 돌리고 나서 원수가 하직 인사를 냈다. 군중에 일이 많아서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대왕께서는 만수무강 하십시오. 군중에 일이 많다는 건 전쟁 중이라는 거죠. 상선은 또 용녀를 보라보며 말했다. 낭자는 뒷기약을 잊지 마시오. 용왕이 대답했다. 그것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언약대로 할 것입니다. 국문 밖에 나가 전송할 때 원수가 문득 앞에 보니 우뚝 솟은 산의 5봉이 구름 사이에 있는데 유람할 만한 경치였다. 원수가 용왕께 물었대요.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이 산은 무슨 산입니까? 제가 천하명산을 두루 구경했지만 형산과 이 산만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원수는 이 산을 알지 못합니까? 남악형산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한 산입니다. 사실은요, 요거는요, 이게 현실의 성진일 때는 알았던 곳이잖아요. 그쵸? 성진은 다 알고 있는 산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성진이 여기서 수련을 했잖아. 그치? 성진이 살던 곳이 여기예요, 애초에. 그치? 그래서 현실의 양소유가, 현실의 양소가 아니죠. 현실의 그 성진의 삶을 기억한다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몽자류 소설의 특징입니다. 몽유롭게랑은 는 조금 달라요. 자, 어쨌든 어떻게 하면 이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해가 아주 저물지 않았으니 잠깐 구경하러 돌아가도 좋을 거래요. 원수가 인사하고 출에 오르자 이내 형산 아래에 있었대. 길을 하나 찾아서 언덕질하고 구렁을 건너니 산이 점점 높고 점점 지경이 그윽했다. 자, 이거 지금 공간 이동이죠? 여기 지금 다 공간 이동인데요. 이거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공간 이동이라는 걸. 변화, 그치? 지리적 변화. 그쵸. 이걸 통해서 지금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경이 널려 있어 다 구경할 수가 없었대요. 원수가 사방을 둘러보니 그윽한 생각에 저절로 모여 탄식했대요. 군 중에서 오래 마음이 시달리고 정신이 고달픈데 이 몸에 티 끌린 일이 뭐 그리 중한가. 공을 세우고 물러가 초연히 만물 밖의 사람이 되어야지. 자, 지금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티 끌리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러니까 속죄의 삶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번뇌라고 해요. 불교 용어로. 번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속죄를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속죄를 떠나. 그쵸? 탈속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만물 밖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호련 경쇠 소리가 수목 사이에서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뭘 알 수 있어? 절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절간. 언덕에 오르니 절이 하나 있는데 전각이 입고 그윽하여 여러 승려가 모여 있었대요. 한 노승이 높은 곳에 앉아 경문을 외워 설법하는데 눈썹이 길고 희며 골격이 맑고 파리하여 고령임을 쉽게 알 수 있었대요. 자, 이거 외양묘사죠. 외양묘사입니다. 자, 이 노승은 일단 볼게요.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제자리도 거느리며 맞으며 얘기했대요. 산중 사람이 귀가 박지 못하여 대원수가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문 밖에 나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원수는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원수가 아주 오시는 날이 아니오니 모름지기 전각에 올라 합장 배례하고 돌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은 아주 돌아오는 날이 아니래. 그럼 뭐예요? 나중에는 아주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언젠간 곧 언젠간 미래에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이죠. 그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이걸 왜 다 알고 있겠어? 이 사람이 육관대사니까 알고 있겠지. 그래서 이 노승이 결국은 누구다? 육관대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에서 앞에 안 읽었네요. 원수가 곧 불전에 나가 분양재배하고 전각하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려 놀라서 깨어났대. 이것도 뭐야? 꿈이에요, 꿈. 그치? 사방을 살피니 자신은 진중에 책상에 기대어 있고 아침이니 밝아 있었대요. 원수가 이상히 여겨 여러 장수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도 꿈을 꾸었느냐? 그들도 일제히 그랬다고 했대. 소상들도 꿈에 원수를 따라 신병제주가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대장을 사로잡아 돌아왔으니 대장 누구예요? 남해용왕. 그쵸? 이는 실로 도적을 무찌르고 사로잡은 좋을 조짐입니다. 원수가 꿈속에 애를 낱낱이 말하고 장수들과 함께 빙동담에 가보니 부스러진 비늘과 깨진 껍질이 땅을 질비하고 흐르는 비는 시내를 이루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꿈이 진짜로 현실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꿈과 현실이 지금 연결돼 있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죠. 이쯤 통해서. 그쵸? 그래서 꿈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음.
알 수 있는 겁니다. 원주가 친히 표주박을 들고 물을 떠서 맛을 보고 나서 병든 군사에게 먹이니 병사들의 병이 깨끗이 나았대요. 역시나 어때요? 물이 지금 좋아졌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요, 물이 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물이 맑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원수가 군사와 말을 모두 몰아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니 기뻐하면서 천지에 진동했대요. 그래서 도적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곧 항복했대. 이건 뭐예요? 좋은 조짐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쵸? 양 원수가 천자에게 첩서를 계속 올리자 천자는 크게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승리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이 양소유가 양원수가 동해용왕을 만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긴 지금 꿈의 한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노승을 만나는 노승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한바탕의 꿈이었던 거죠. 그쵸? 노승을 만나는 것도 꿈, 그리고 공로를 세운 것도 꿈. 즉, 여긴 지금 앞에가 전부 다 꿈이었던 거야. 양소유가 남의 태자를 사로잡은 공로까지도. 그쵸? 그래서 전부 다 꿈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꿈 속의 꿈이죠. 그래서 이거를 몽중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 볼게요.